정치바에서 전해드리는 정치논평 웹방송 김보엽의 더 정치 8번째 시간입니다. 총선이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새누리당 내 친박, 비박 갈등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묘하게 최경환 부총리의 귀한 시점과 좀 겹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1월 13일에 퇴임했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그 앞뒤로 해가지고 이 대구 경북에서 뭔가 움직임이 꿀렁꿀렁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박 어벤져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죠. 이른바 이제 진박 재배치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 이미 이제 투입돼가지고 다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전광삼 전 춘추관장이 원래 대구 북갑을 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경북 울진으로 빠져버리고 곽상도 전 그 민정수석이 달성에 원래 좀 해보려고 하다가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이 그 자리로 가고 곽상도 전 수석은 중남구로 빠지고. 달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구였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 이종진 의원이, 현역 의원이 있는데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그 작업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대구 북갑에 하춘수 전 대구 은행장이 새로 투입됐죠. 이런 작업이 정확히 이제 최경환 부총리 돌아오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교통정리를 하는 건가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게 바로 최 부총리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는데 뭐 본인은 뭐 작업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보이는 손은 아닌가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최 부총리 손은 보이는 손이고 본인은 휘두르는데 이제 나는 안 보이지만 뭐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런 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작업을 한다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경환 의원이 찾아다니는 지역구를 보면 하나같이 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현역 의원인 그런 지역구거든요. 그런 걸 보면 뭐 최경환 의원이 이렇게까지 그런 지역만 골라서 찾아가는 걸 보면 뭐 누가 봐도 보이는 손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옳겠죠. 근데 최 부총리는 자기가 개인적인 인연으로 가는 거지 특별히 뭘 염두에 두고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죠. 정치인들 말은 뭐 반만 믿어야죠. 뭐 물론 개인적인 인연도 있겠죠. 어제는 부산의 윤상직 전 장관 개소식도 갔단 말이에요. 기장에 출마하죠. 활동 범위가 좀 넓어지는 겁니까? 그동안 TK 당대표다 이런 별명도 붙었었는데. 그렇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경북이죠. 저 지역구가. 그래서 대구 경북 쪽에 주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부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제 우리 서보미 씨가 같이 또 그거 따라가서 리포트하고 했는데 그 현장에서 그런 걸 들었다고 해요. 부산에 이제 모 의원이 수군대더라는 거죠. 아니, 저분은 대구 경북만 하는 줄 알았더니 부산까지 이렇게 막 치고 들어온다. 이거 어떡하냐. 이러면서. 사실 이제 최 의원한테 대놓고 뭐라고 하지 못하지만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제 폭을 넓히고 있어요. 이제 경남으로도 갈 거고 이미 이제 강석진 전 거창군수인데 산청 함양 거창. 여기 현역 의원은 비박계 신성범 의원 지역인데 신성범 의원이죠. 거기에 이제 강석진이 전 군수가 출마하는데 최경환 원내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죠. 그런 인연을 이제 명분 삼아서 또 지원을 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 오명수 전 밀양시장 경우에도 지금 밀양 창녕이 조혜진 의원이죠. 그렇죠. 이분이 이제 비박이고요. 그러니까 부산 경남 지역 찾아다니는 것도 보면 정확히 비박이 현역 의원인 그런 것만 찾아다닙니다. 원래 최경환 의원이 2007년 경선 때부터 대구 경북 담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논리학에서 연역법도 있지만 결과를 가지고 뭔가 이제 추리할 수 있는 귀납법도 있는데 그걸로 보면 확실히 박근혜 대통령한테 부산 경남까지도 다 좀 당시 작업을 해라 이런 미션을 받은 걸로 추정을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부산 경남 쪽에서도 사실 그 박근혜 마케팅 또는 최경환 마케팅이 통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쪽 후보들이 요청을 또 하는 거예요. 최경환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예를 들어 윤상직, 추경호 이런 분들 지원하러 다니는 거에 대해서 내가 내각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고 처음 선거판에 뛰어들었는데 또 와달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거절하냐 이런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산진 의뢰 이현승 의원 현역 의원이에요. 선거 경험이 있는 분인데 도로 간단 말이죠. 여기에 누가 도전하고 있냐? 이성권 전 의원 또 이수원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철저히 비박계들이 뛰고 있죠. 경쟁자로. 거기 도로 가는 겁니다. 최경환 의원이 굉장히 좀 우직한 사람이고요. 이분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거든요. 과거에 이제 2012년에 김종인 지금은 이제 야당의 대표지만 그분이 박근혜 그 당시 후보하고 이제 뭔가 접촉을 할 때 당신이 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가운데 사람을 넣어서 좀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최경환 의원이 왔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믿는 사람이 최경환이라는 거고요. 이 최경환 의원의 특징은 우직하다는 겁니다. 그 좋은 말로 우직한 거고. 예, 뭐 좋지 않은 표현으로 하면 뭐 돌쇠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선적인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조금치라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청와대에서 하지 마라 아주 조금의 사인만 있어도 당장 이런 행보를 중단할 텐데요. 네.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아주 깊숙한 교감하에 그 교통 정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번 선거가 크게 두 개의 전선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전선과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영남 전선 이 두 개가 있는데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영남 전선은 고강도 전선으로 나간다. 그래서 집중 포화를 이제 대구를 하지만 수도권도 보이지 않지만 저강도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마포갑이라든지 예. 또 서초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난 곳이라고 좀 여겨지고요. 이제 그건 이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영남 지역에서는 아무리 눈에 드러나게 우직하게 하면 할수록 표의 결집 효과가 더 네. 드러나지만 수도권에서는 더 역효과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은밀하게 간접적으로 저강도 전략을 두 개의 전선에서 두 개의 전쟁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경환 의원은 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최경환 의원이 대구 영남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역에서도 총괄적인 아마 컨트롤 타워는 하는데 네. 그 부분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비박 지역만 콕콕 집어서 표적하듯이 다니는 것도 문제지만 이 말씀을 하는 발언 수위도 아슬아슬해요. 그렇죠. 최경환 의원 그 연설하는 스타일을 보면 사실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굉장히 본인도 말하면서 자기 흥에 스스로 자기 달아오르나요? 그 열을 삭히지 못해서 막 예. 말이 튀어나오거든요. 이번 그 한 연이틀 최근 보인 것도 뭐 그런 측면도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구 경북에서는 사실 정말 좀 극악스럽다 싶을 정도로 해도 되는 겁니다. 예. 먹히는 거예요. 어떤 표현들이 있었죠? 대구 경북 의원들이 그동안 뭐였냐? 역할이 뭐냐. 뒷다리만 박근혜 잡았다. 대통령을 도우라고 국회의원을 뭐 그렇게 표현은 아니지만 만들어줬는데, 예. 당선되고 나서 한 게 뭐 있냐. 말씀하신 뒷다리만 잡고, 그런 거는 특정 뭐 유승민 그러니까 의원이나 유승민 이런 의원을 분을 겨냥한 거죠. 겨냥한 거겠죠. 그런 정도로 당신들 뭐 했냐라고 하면서 사실은 어느 순간 보면 현역 의원도 또 있거든요, 일부. 네. 친박 현역 의원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죠. 네. 그러면 다 같이 대구 경북 의원들이 다 같이 잘못했고 우리 다 같이 물러나고 나도 좀 뒤로 빠지겠다라고 하든지 해야지 좀 이게 지금 균형이 맞을 텐데 네. 그냥 막 현역 의원 나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일부 의원들 좀 갈아달라 이거 호소하는 거죠.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을 자꾸 이제 피해자로 이렇게 뭐 묘사하는 게 저는 아주 그 귀에 좀 거슬리던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하도 힘들어서 울 것 같다. 네. 이런 표현들을 하고요. 그 대구 경북 지역에 나이 많은 유권자들은 옛날에 이제 박정희 향수도 있고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지금 대통령은 그 당시 뭐 큰 영예라고 공식 호칭이 있었습니다만 그냥 그네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그네 엄마 아버지 다 이제 총 맞아 죽고 아이고 불쌍해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 정서를 정확히 자극하는 거죠. 지금 야당이 못 살게 굴고 여당 의원들도 도와주지를 않아서 지금 울 지경이다. 자, 이게 이렇게까지 정치인이 자극적인 언어를 쓰는 게 과연 옳은지 또 가장 현실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 마치 뭔가 혼자 애국하려고 하는데 나쁜 그 국회하고 야당에서 안 도와줘서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 울지경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게 과연 온당한지 참 그 동의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관련된 질문이 나왔었잖아요. 연초 기자회견에서 진실한 사람들이 뭐냐. 그랬더니 자신과 무관한 것처럼 얘기했어요.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최 의원이 진박 후보들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다니는 것. 이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무관할 수가 있습니까? 과연 어떤 성격인가 최경환 의원이 하면 정책을 보면 정치인들이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있고 단지 그 빛을 되쏘는 그런 반사체가 있는데 최경환 의원은 전형적인 반사체형의
그 정치인이라고 봐야겠죠. 우리가 이제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면 그 달이 아무리 환하게 비친다 할지라도 그게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햇빛을 되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최경환 의원이 빛을 바라만 발휘할수록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태양이 더 이글거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성한영 기자님 말씀하셨던 피해자 코스프레도 정확하게 그 박근혜 대통령의 정서를 반영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약간 분석적인 측면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왜 최경환 의원이 왜 이렇게 무리해가면서까지 지나치게 어떤 대구의 어떤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다니느냐? 이제 강중만 교수가 이제 쓴 칼럼에 보면 정치가 자꾸 종교화되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야가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정치인을 어떤 좋아하는 연예인처럼 또는 심지어 사이비종교 교주처럼 모시는.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 교주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제 악마화해서 마구 또 반격을 하고 비판적 지지가 아니라 무조건 그렇습니다. 무비판적, 맹목적 지지. 이건 이제 정치에서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지지층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참 좀 걱정입니다. 문제고요. 또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친박 세력이 사실은 이 경선을 앞두고 좀 여유가 없는 것 아닌가. 시간도 별로 없고 다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지역 수도권에서 약간의 역풍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대구 경북 또 부산 경남에서 이렇게 무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미 그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경선 대비해서 이미 그 실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그분들이 이제 판단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다급함, 친박들이 경선에 임했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오는 다급함이 또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대야 전선에서 야당과의 싸움에서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긋함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진짜 싸움은 우리끼리 진짜 싸움은 싸움이다. 진짜 싸움은 우리끼리 싸움이다라고 네. 하는 성격이 있는 거죠. 만일 대야 전선에서 야당과 싸움이 다급하다면 네 편 내 편 안 가리고 일단은 단결하겠죠. 그게 친박이든 비박이든. 그런데 친박 비박을 가릴 정도로 총선 이후 또는 더 길게 보면 퇴임 이후까지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느긋하게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그만큼 지금 야당과의 경쟁에서 일단 절대적인 우위가 있기 때문에 야당은 지금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상태를 관리하는 정도로만 가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는 거죠. 기자들한테도 물어보면 제일 궁금한 게 뭐냐 물어보면 그래서 유승민은 살아남아? 유승민은 당선될 수 있어? 이거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가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70여일 남았고 실제 선거는 아마 2월 말쯤에 이제 새누리당 경선이 이루어지니까 뭐 2달도 안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길다면 길고 뭐 또 짧다면 짧은데 현재까지 유승민 의원이 이재만 전 동구청장한테 여론조사 보면 최근 조사는 20%포인트 정도 이기고 있거든요. 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많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당에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선거를 치러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정도 추세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선거까지도 어떤 그 고정된 트렌드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있을까요? 네. 유승민 의원이 살아 돌아오면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면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도 있고요. 가장 위협하는 세력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여권 내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대안 세력이 형성될 위험이 있죠. 그래서 친박들을 중심으로 유승민 의원을 그냥 둘 것 같지는 않고요. 유승민 의원이 최근에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 이제 그 대구 유권자들이 이제 증명을 해보여야 될 것 같아요.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건지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건지. 유승민 의원이 살아 돌아오면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런 정도 압도적인 여론조사가 뒤집히고 유승민 의원이 탈락을 할 정도면 역시 대구에서는 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 제거 작전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포위 작전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유승민 의원과 가깝다라고 하는 대구의 초선 의원들, 그가 정치적인 영향이 이렇게 큰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 몸통에 해당되는 유승민 의원만 달싹 드러내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공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데 그 초선 의원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건 우선 뭐 손발을 잘라가면서 몸통까지 조여 들어가겠다. 이런 방식인데 쉽지 않으니까 그런 방식을 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만약 유승민 의원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달싹 드러낼 수 있다면 그렇게까지 요란하게 소란스럽게 하지 않을 텐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지금 그렇게 우회적인 전략을 쓰고 있다. 이종진 의원의 불출마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압박이 있었던 겁니까? 구체로 확인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초선 의원이죠. 그렇죠. 예. 근데 며칠 전까지 예비후보 등록도 하고 선거 출마 준비를 했던 사람이 갑자기 접었죠. 나무가 갑자기 뚝 부러지면 태풍이 분 거 아닌가요?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그 완주 의사를 내비쳤었고, 그리고 그 불출마 선언하기 전날 오전까지도 지역 일정을 아주 무덤덤하게 소화를 하다가 오후에 갑자기 이제 일정을 취소하고 들어가고 다음날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죠. 뭔가 다 그것도 좀 이런저런 작업이 있었다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고, 이종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친박계와 아주 대책점에 서 있는 비박계 의원이었다고 하면 그런 작업도 못 들어가죠. 근데 이제 이종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구를 넘겨받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어떤 그런 그 마음의 빚이나 고마움 같은 게 있고 친박계 안에서도 서로 좀 얘기는 통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본인한테 협박으로 갔을지 아니면 뭐 설득으로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본인이 그렇게 선언한 것 같고, 사실 불출마 선언할 때 그 대신 투입되는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을 옆에 나란히 세워가지고 이분이 나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 나보다 젊고 유능한 분이 와서 대구를 이 지역을 살려주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 라고 한 게 오히려 지역에서는 더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너무 오바를 했군요. 네. 그래서 더 이제 아직도 좀 깔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 누군가 그렇게 시켰다면 너무 잔인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종진 의원도 굉장히 속이 상했을 텐데 나와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을까요? 청와대를 향해서 정치 개입을 중단하라. 대표가 그렇게 힘이 없는 건가요? 대통령과 집권당이 싸우면 안 된다. 어떤 큰 권력하고 직접 충돌하는 굉장히 두려워하죠. 나는 모르고 가보니까 뭐 의원들이 이렇게 많더라. 이렇게 하는데. 그 비서실장이 소집한 모임 아니에요? 네, 김학용 비서실장이 뭐. 김무성 대표가 얘기한 권력자는 누굽니까? 다 아는 거 아닌가요? 이런 와중에 진짜 궁금한 사람은 김무성 대표예요. 청와대를 향해서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냐. 청와대는 정치 개입을 중단하라. 뭐 이렇게 세게는 얘기를 못 하더라도 좀 돌려서라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김무성 대표가 비박 50명 모아서 꼭 살아 돌아오라. 이런 정도를 하고 대표가 그렇게 힘이 없는 건가요? 김무성 대표는 아예 뼛속 깊이 있는 인식이 이 대통령과 집권당이 싸우면 안 된다. 그리고 집권당 대표가 이 여권 수장인 대통령한테 대들면 안 된다. 그리고 이길 수도 없다. 유승민 원내대표 물러날 때도 지키지 않은 그 논리가 학습 효과가 있군요.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 겉으로 싸우는 모습 보이면 안 된다. 근데 부글부글 하죠. 그 본인이 온갖 수모 다 참고 있다. 오늘만 참겠다. 이 얘기를 여러 번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참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참고 있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놓고 얘기는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 속에서. 왜냐, 자기들이 치고받고 싸우면 사실 총선 결과도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봉합해서 가는 게 총선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죠.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자기한테도 미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총선까지 굽혀서 가는데,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끊임없이 뭐 언론이건 뭐 자기 가까운 비박계 의원들이건 친박계는 물론이고요. 계속 김 대표를 조롱하죠. 계속 밀리고 뭐 맨날 뭐 참겠다고 하는 건 뭐 하는 거냐. 그러고 또 아니 야권은 인재 영입도 저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해서 이기려고 하느냐.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몰아세우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이거인 듯 저거인 듯 하는 행보를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인재 영입에 대해서도 본인은 직접 대놓고 끌어올 수가 없잖아요. 전략 공천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신 하는 방법은 자기가 친히 소개를 해주는 거죠. 이분들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뛰려고 한다. 사실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런 걸 이제 하는 거고. 인재 영역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등용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제 등용이라고 이제 표현을 억지로 이렇게 돌려서 쓰고 그런 와중에 이제 비박계 의원들하고 모여서 50여 명이랑 저녁을 먹은 건데 그것도 사실은 뭐 나는 모르고 가보니까 뭐 의원들이 이렇게 많더라 이렇게 하는데 그 비서실장이 소집한 모임 아니에요? 네, 김학용 비서실장이 뭐 소집해서 모였다는 모임인데 사실 그게 낳는 효과는 그거예요. 친박계가 국가경쟁력 강화 포럼이라고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가끔 하면 그때 모이는 숫자가 대부분 한 50명 안팎이에요. 많이 가면 50명 좀 넘고 적게 가면 뭐 40명 정도 되는데 자기도 나도 최소한 모이면 50여 명은 모인다.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 구성하거나 뭐 앞으로 할 때 이렇게 친박들이 너무 이렇게 나대지 마라. 라는 메시지만 주고 자기는 나는 그런 뜻 아니다. 내가 뭐 의원들하고 밥 먹는데 무슨 잘못이냐. 앞으로 또 할 거다. 이렇게 해버린 효과가. 대표가 할 수 있는 시위의 가장 그 과격한 수위가 뭐 그 정도 아니었나 싶고요. 그렇죠. 네. 오늘 아침자 한길의 만평이 참 적절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식물무성이었다가 오늘 뭐 나도 살아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플래카드를 들고 지붕에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줬는데 자기 존재 증명. 그렇죠. 자기 존재 증명을 하는 거죠. 자기가 최소한 의원들을 보호하고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나마 이 최소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지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이게 평시라면 김무성 대표가 여러 가지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사회 문제라든지 딸 문제라든지 본인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언제 날아갈지 알 수 없는 상태지만 지금은 그런 평시가 아니고 전시입니다. 전시이기 때문에 청와대나 또 김무성 대표나 당이나 모두 다 이 전투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못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무성 대표가 권력자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살짝 반기를 드는 모습을 보였어요. 김무성 대표가 얘기한 권력자는 누굽니까?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했었나요? 다 아는 거 아닌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자죠. 사실상 지칭한 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표현은 그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고 보면서 좀 중단해라 이런 뜻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런 메시지라고 봐야죠. 그건 천하가 다 아는 것 같은데요. 김무성 대표가 그 정도만 표현했을 뿐이죠. 구체적인 말은 과거형으로 하긴 했었죠. 그렇죠. 과거에 그랬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런 패습을 끊고 새로 나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내포된 얘기겠죠. 김 대표가 재작년 7월에 전당대회 나올 때부터 한 게 사실은 계속 끊임없이 나는 공천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게 사실 박 대통령을 향한 얘기죠. 당신은 그 당시에 2012년에 공천할 때 전권을 쥐고 휘둘러가지고 했지만 나는 안 할 테니까 이번에도 친박계 대통령 영향력 행사할 생각 말아라. 끊임없이 해온 거죠. 김무성 대표의 이제 정치적인 스타일도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선친도 과거에 정치를 했었고요. 뭐 이른바 그 친일 논란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이 어떤 큰 권력하고 직접 충돌하는 그런 걸 굉장히 두려워하죠. 우리가 왜 아기 코끼리 때부터 작은 막대기에 끈으로 묶어 놓으면 코끼리가 커서 힘이 세졌는데도 뽑고 나가지 못한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체질적으로 강한 권력하고 정면 대결을 하는데 익숙치 않은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과거에 우리 프로그램에서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의 이제 그 어떤 권법으로 치면 직선 공격법이에요. 이제 소림사의 권법을 쓰는 거고요. 이제 김무성 대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그 무당파의 태극권 비슷한, 공격이 들어오면 자꾸 옆으로 돌리고 감고 말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가 이제 힘이 빠지고 결국 이 태극권을 쓰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유리해지는 뭐 이제 그런 권법을 쓰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총선을 무사히 치르고 시간이 감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힘이 빠지면 이제 김무성 대표가 결국 정치적인 승리를 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게 이제 김무성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김무성 대표와 친박들 간의 갈등의 소재 중에 하나는 공천관리위원장이었잖아요. 근데 결국 친박계 쪽으로 분류가 되는 이양구 의원으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김무성 대표가 이걸 받아들인 건가요? 수용한 건가요? 최고위원회에서 결국에는 이제 김무성 대표가 오케이 받겠다, 동의한다라고 했죠. 이양구
의원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한 1, 2주간 버틴 이유는 뭐냐면 이항구 의원이 전략공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김무성 대표가 잘못하는 거다. 네. 바꾸고 어떻게 총선을 그런 전략공천 없이 치르냐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천 관리를 할 핵심위원장을 그런 소신을 가진 사람한테 맡기는 게 사실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안 맞죠. 납득지 않죠. 싫은 거예요. 사실은 싫긴 싫은데 네. 대신에 이제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는 거죠. 그 전략공천, 상향식 공천 이런 문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자기의 이제 소신을 좀 보여주면서 좀 그거를 뭔가 좀 확답을 받고자 했었던 건데 그 확답까지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 안 됐어요. 네. 이항구 위원장, 신임 이제 위원장이 나 전략공천 안 하겠다라고 하긴 하되 내 바운더리 내에서 움직여라. 왜냐하면 사실 그거 전략공천 문제는 뭐 네. 당원 당규라고 한다 하면은 양쪽 다 그냥 오케이 할 수 있고 다만 해석의 논쟁이 있는 거거든요. 네. 우선 추천, 단추천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건 앞으로 진행될 일이겠죠. 네. 김무성 대표가 이제 이항구 위원장을 이번에 선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꽤 줬다고 봅니다. 이렇게 뭐 공천관리위원장이 함부로 깊숙이 개입해서 사람을 바꾼다거나 전략공천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건 아주 나쁜 것이다. 이런 정치적 메시지는 충분히 줬기 때문에 위원장이 이항구 의원으로 결정이 됐다고 해도 전략공천을 하기는 뭐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어떤 의도 같은 것이 좀 먹힌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친박 쪽에서도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 더불어민주당처럼 비대위 체제, 선대위 네. 체제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익명의 의원을 인용을 해서 언론 네. 보도가 나왔는데 친박 중진 의원이라고 하죠. 그냥 희망상을 말한 거다. 네. 그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이 체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체제거든요. 네. 2012년 새누리당 비대위 체제 때도 아니면 서울시장 선거 지고 나서 홍준표 네. 대표가 물러나고 하는 어떤 그런 권력 공백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70일 남은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 체제를 없애고 하겠다. 이건 이제 김무성 대표가 그만큼 마음에 안 든다. 친박에게 부담이다라고 하는 감정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약간 김 대표 힘 빼고 흔들려는 그런 발로로 봐야 되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김무성 대표를 끌어내리고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할 때 누구를 내세울 거냐, 총선 간판을 누구로 할 거냐, 그게 마땅치 않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최경환 의원을 전체 총선을 대표하는 치러야 할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기는 왜냐 수도권 선거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김무성 대표로 가고 네. 자기들은 최경환 의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구, 경북, 영남 쪽 올인하는 이런 전략으로 간다는 게 사실 친박계의 생각입니다. 네. 이제 2월 말 3월 초 정도에 새누리당의 총선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친박, 비박 간의 갈등이 더 폭발할 수도 있고 네. 가라앉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더 네. 격화할 그렇죠. 걸로 네. 뭐 예상하는 게 옳은 것 같고요. 지금도 이게 정보가 잘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언론에서 여권 내부 갈등을 제대로 못 다루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좀 무능한 측면도 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주변 네. 이 취재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워낙 이제 보안 유지도 잘 하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총성 없는 대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기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는 쪽은 아마 이른바 여권의 비주류, 변방으로 아마 밀려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점점 더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고요. 이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최경환 의원한테 어디 가서 누구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시했겠습니까? 우리 영화에서 보면 조폭 두목들이 그렇게 지시 안 하죠. 요즘 저쪽 지역 애들이 좀 많이 까부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중간 보스들이 나가서 부하들 데리고 가서 이제 전쟁을 벌이고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상황 정치 같은 걸 좀 하고 있는데 어떤 국가 전체의 어떤 미래 차원에서 좀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경제를 살리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지금 선거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 좀 걱정이 있습니다. 야당의 갈등하고 비교하면 그게 좀 질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야권의 갈등은 이제 파탄난 갈등이죠. 네. 그에 비하면 지금 여권의 갈등은 관리되고 있는 갈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의 주체가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다라고 한 거고요.
근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이제 당내 친박 세력을 통한 정치적 관리도 있지만 검찰과 경찰을 통한 관리 예. 저는 그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보기관도 있겠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부터 가끔씩 그 부패 척결을 외치면서 국무회의나 또 신년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고강도 사정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에서도 없앴던 중수부를 얼마 전에 이름이 뭐죠? 부패 범죄 특별 수사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른바 박근혜판 중수부를 다시 부활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전 재밌게 본 게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막년회 때였나요? 그때 모였더니 너도 계좌 추적했어? 나도 했는데 해서 그 모든 분들이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런데 그게 심상치 않게 보여지는 게 예를 들면 무슨 포철 수사가 있다. 그러면 포철 수사 하나만 라인을 쭉 따라가면 실제로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게 실제로 수사를 하든 안 하든 일단 압수수색 영장을 넣고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게 반공개적으로 본인들에게 알려지게 함으로써 까불지 마라. 지금 이 공천 갈등으로 우리가 인해서 다 들여다보고 있다. 뭐 네, 이런 거죠. 공천 갈등으로 인해서 누가 튀어나가고 무슨 신당을 만들고 특히 야당이 분열하면 여당에게도 분열할 그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2012년 총선 때도 뭐 친박연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관리의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정교하다 그럴까요? 훨씬 더 이 사전 준비가 철저히 되고 있다. 예.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아마 그 관리된 갈등은 계속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지금 단계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 예. 그리고 김순환 검찰총장, 강신명 경찰청장을 필두로 해서 지금 사정 라인이 다 이른바 TK 라인이죠. TK가 독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이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네. 지금 이런 총선 상황에서 아주 막강한 힘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 보이진 않지만. 네. 역효과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의도는 좀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데, 과연 그 의도가 그대로 다 관철될 것인가? 이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집권 세력의 경제 실정을 이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대구 사람들만 해도 지금 뭐 진박 후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자존심을 박박 긁어놨다고 그래요. 그 대구 쪽 지역 이제 출신 기자들의 평가인데요. 우리는 무슨 자존심도 없는 뭐 미개한 동네로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도 너무한다. 예, 해도 너무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안심번호라든가 이런 걸 해서 연령대별로 이제 혹시 그 잘 고르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 이른바 친박, 진박 후보들이 경선에서 꼭 유리할까? 대구 안에서도 얼마든지 역풍이 불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경선의 이제 방식 이런 게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결정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야당 쪽 얘기를 하면서 파탄난 갈등, 그리고 이쪽은 새누리당 쪽은 관리되고 있는 갈등,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의 갈등을 최대치인 10으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친박과 비박의 갈등은 어느 정도 수위라고 보는지. 그 질문에 충실하면 이게 이제 숫자를 좀 비교를 하잖아요. 네. 그거를 놓고 그래도 그거에 맞춰 답을 한다면 저는 친박 비박 갈등은 9.9라고 봐요. 9.9요? 너무 높게 보시는 높게 거예요? 보는데, 그러니까 그 0.1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죠. 뭐냐면, 친박, 비박 그 분들 서로가 서로한테 얘기하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 정말 차라리 다른 당하고 함께 하지 어떻게 저렇게 한 당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서로의 경멸, 또 어떤 점에서 시기 이런 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0.1의 여지가 남아있는 건 뭐냐면 절대로 그분들은 이 울타리를 벗어나진 않아요. 밥상을 걷어차진 않습니다. 기득권이 있기 이해관계. 때문에 기득권 하나로 딱 뭉쳐서 여기를 벗어나면 정말로 시베리아 허벌판이고 갈 데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0.1이 상당히 버팀목으로 꽤 잘 무너지지 않는 그 차이가 있는 상태라고 보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마케팅 이게 어떻게 효과를 낼 거냐 하는데 박 대통령을 잘 아는 중진 의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자기가 어떤 수를 뒀을 때 내 몸에 상처가 좀 나더라도 방향을 정하면 그대로 가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서 반드시 뭔가 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어떤 작업이라도 할 거다. 본인이 가든지 네. 뭐 행사 뭐 이런 거 만들어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든지 아까 말씀드린 검경을 동원하든지 뭘 있을 거다. 대구에서도 좀 아무래도 고연령층은 이른바 그 진방 마케팅이 통한다고 하고요. 좀 젊은 층하고 한 40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 자존심 상해한다.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을 대구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고르게 여론을 반영을 해서 안심번호 같은 걸로 해서 이제 공천을 하게 되면 진박들이 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그 가까운 분들은 다 생각이 경선만 여론조사만 정확하게 공정하게 되면 자신 있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안심번호를 도입을 이제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대표가 그런 생각까지 해서 이제 도입을 한 건데 대신에 이제 전면 도입하기는 좀 기술적으로도 힘들다 그러고 통신사들도 그래서 20, 30대 샘플이 이제 유선 전화로 샘플이 채집이 어려운 층에 대해서만 좀 보완적으로 도입하는 걸로 현재는 얘기가 되고 있죠. 예. 다음 주는 설 연휴라서 저희도 좀 쉬려고 합니다. 김보엽의 더 정치 9회는 풍부한 얘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